기후위기와 생태윤리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과학적인 경고들이 좀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나를 좀 보는 건데요. 지금 그래프를 좀 보여주는데 평균 지표 온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부터 보면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굉장히 그래프가 우상향, 주식회사의 어떤 순위, 매출의 곡선이 이렇게 나오면 진짜 이게 대박인 건데, 불행히도 이것은 지구의 평균 지표 온도의 변화의 장기 차트인데, 이제 이것은 이 과거께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미 이제 상당히 올라와 있는 걸 기준으로 다시 시작해도 2100년까지를 예상한 그래프인데 엄청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요 2예요. 2도. 2도가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이제 그런 비극을 보게 되는 한계선인데 지금 1.5도 이하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탄소 배출을 급격히 줄여야 된다. 이것이 수십 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경고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가 짐 안탈의 책을 읽다가도 나왔는데 엑슨모빌을 비롯한 이런 세계적인 정유 회사들이나 또 사우디, 이란 같은 이런 러시아 같은 원유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당연히 화석연료 사용이 인류 환경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다. 약간 올라갈 뿐이고 다른 또 요소들이 있지 우리가 주범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연구 논문을 많이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각심이 좀 이렇게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보니까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아래 그래프는 뭐냐면 해수면이 올라가겠죠. 빙하가 녹아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지대에 있는 국가들이나 어떤 지역들은 이제 잠기게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실 이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제 얼굴 뭐 계속 쳐다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안 보고 원고를 보든지 아니면은 저 소리만 듣고 누워서 듣는다든지 쉴 때 그냥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저를 보면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인간미 연구소에 제가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짝을 지어서. 그러니까 유튜브 듣고 네이버 가서 아니면 블로그를 먼저 이렇게 찾아서 놓고 제일 좋은 공부는 그거겠죠. 강의안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좋아요 누르는 분들이 평균 보면 두세 명 정도고 블로그 원고 보는 사람도 두세 명 정도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희소성의 원리. 하여튼 자, 우리 지구는 이제 대기권이라는 이제 특별한 그 이해가 필요한데 태양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생물이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대기가 너무 추워져도 안 되고 너무 더워져도 안 되니까 그걸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난화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정선에서의 온난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야 빙하가 안 되는 거죠. 전체가 다 얼어버리면 살기가 힘든 거고 생명이 농산물이 되질 않겠죠. 그래서 이제 온실 효과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주셨겠죠.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의 온실가스가 탄소를 중심으로 한 여러 메탄을 비롯한 여러 가스들이 나오게 되니까 지구 온난화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 100여 년 동안 산업혁명 이후에 한 1도 정도 이제 상승했고 해수면은 19cm가 평균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탄소 발생이 계속되고 우상향 그래프가 꺾이질 않으면은 지구 평균 온도가 2100년 정도 됐을 때 3.7도 이거는
뭐 35도가 38도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2도가 넘어가게 되면서부터요. 해수면은 63cm가 상승해서 죽어가는 면적의 5%,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5%가 물에 빠져 죽든지 이사 가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1.5도로 제한해야 되는데 1.5도로만 방어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2030년까지 지금 2019년 배출 기준으로의 약 43%를 감소해야 1.5도 정도로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 노력들을 하는 거죠. 파리 기후협약, RE100, 그다음에 IPCC 이런 노력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만탈의 책에 보면 나중에 또 제가 상세히 소개하겠지만 2070년도에 인류의 절반 이상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고통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생지옥이라는 말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벌을 지옥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행복한 삶을 이제 천국 혹은 천당이라는 말을 하는데, 생지옥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도 지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세기말을 풍자하고 은유한 많은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그런 암울한 산소를 사서 먹어야 되고, 물은 뭐 지금부터도 사 먹지만, 그러니까 어떤 물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사 먹어야 되는 거고, 급격히 생수도 줄어들게 되고, 산소도 농도가 나빠져서 자연 대기 상태의 산소를 마실 수가 없고,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올해 많이 겪었지만 산불이 많아지고 또 홍수가, 그러니까 비가 골고루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안 오다가,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라서 건조해지니까 산불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가 올 때 한 번에 또 왕창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쓸려 죽고, 이번에 리비아에서 2만여 명이 혹은 그 이상이 죽었을 것이다. 모로코에서는 지진이 나고, 리비아에서는 홍수가 나고, 하와이에서는 산불이 나고, 캐나다에서도 산불이 나고, 도처에서 지금 신음소리 경고들을 내고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 구성의 그 비율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지구의 대기가 이제 100이라고 했을 때 제일 비중이 높은 거는 질소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약 80%, 78에서 80 정도가 질소의 비중이에요. 그리고 산소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산소가 20 내외, 19에서 20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나머지가 기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는 적정 비율이 0.03에서 0.04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적정하게 대기해서 지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너무 뜨겁지도 않게, 너무 춥지도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탄소는 0.03에서 0.04만 있으면 충분하게 하나님이 지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너무 많은 온실가스를 산업혁명 이후, 특별히 2000년대부터 지금 20여 년 동안 아주 급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대량 소비 문화, 과잉 소비 문화라 그래. 그냥 소비 문화는 그 자체로는 뭐가 나쁜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말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약 떡볶이 이런 완전 맛있어, 이런 일상적인 용어만 바꿀 게 아니라 이런 정말 중요한 거에 강조점을 줄 필요가 있는데, 소비 문화가 기후 위기의 주범의 하나입니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과잉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문화가 주범 중에 하나다. 이래야 이해가 되는 거죠. 필요가 없는데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필요를 자극해서, 그러니까 기호를 자극하는 거죠. 필요가 아니라.
사고 쉽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화석 연료를 줄여가는 게 아니라 늘려야 되게끔 만드는 거죠. 결국 대안은 뭐겠어요?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사용을 권장하고 써야 되는데 초기에는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고 항상 변화는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습관을 바꾼다는 거, 루틴을 바꾼다는 거 얼마나 힘드니. 그래서 사회개혁도 개인의 삶의 변화도 힘들고 보세요. 교회도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매주 5분에서 7분 늦는 청년들이 있는데 진짜 잘 안 변해요. 그게 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너 영화 보러 갈 때 항상 이렇게 늦냐? 아니래. 비행기 타러 갈 때 이렇게 늦어서 비행기 놓친 적이 있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마음 먹기에 달린 거잖아요. RE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자 운동 이거예요. 그걸 줄여서 RE100이라고 하는 건데 화석연료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하고 이게 대안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중간에 있는 게 효율이 제일 높은 에너지원은 원자력이거든요. 이거를 포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RE100에서 원자력을 제외시켰어요. 이것도 인류의 유해가 되는 에너지원이다. 왜냐하면 핵 폐기물 사고가 안 나도 핵 폐기물을 계속 내놔야 되고 지금 그래서 일본 해양 그 오염수도 문제지만 중국도 문제인 거예요. 중국은 서해에다가 내다 버리면은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받는 거잖아요. 물론 원전 사고가 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원전 폐기물도 이 나라에서 통제하고 정확히 이렇게 잘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돈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계속 방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 봤듯이 대형 사고가 나오면 복구하는데 100년 이상이 걸린다. 100년.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지진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혹은 전쟁이 나서 폭탄이 거기 떨어지는지 그거를 보장할 수,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죠. 없어요. 자, 인류에게 시간이 많은가? 천천히 고민해보지. 뭐 자연스럽게 산유국들이나 정유회사들 입장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지구의 원유는 무제한이 아니잖아. 앞으로 50년에서 100년 정도 쓰면 고갈될 거야. 뭐 그런 사이에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되지. 급격하게 지금 20, 30년 뒤로 다 바꿔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짐 안탈이 얘기하듯이 우리의 윤리적인 것, 문화적인 습관들, 태도, 결국 인간의 책임과 태도가 기후위기의 해결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시민들이 정치적인 압력으로 나타나야 되고 정치가들이 이거를 정말 최우선 과제로 신경 써야 되는구나. 그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RE100은 기업에게 지금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재생에너지 사용해라. 10년 안에 가능하면 다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사용해라. 그 불가능할 것 같이 보였는데 불과 4, 5년 만에 구글과 애플은 100%를 가까이 달성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하고 기후의 이런 위기를 조성하는데 주요 원인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것도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